정보철 김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2회 실기 기출해설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기 2회 정도부터는 이제 합격률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죠. 1회 같은 경우에는 5%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회 같은 경우에 조금 높아지고 있고 한 20에서 30%를 유지를 할 거예요. 20%에서 30%를 아마도 유지를 할 거다. 보통 자격증이라는 게 20%, 30%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사실 정보처리 기사 시험이 어떤 게 출제가 될지 몰라요. 교재에 안 나오는 것들, 온데 군데 교재에 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끝까지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사 이번에 2022년도 1회 기능사 실기 합격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합격률이 1% 나왔어요. 1%. 아, 이거 무슨 기능사가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가 아니라 기능사 합격률이 1%가 나왔다는 거예요. 2,000명 조금 넘게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20명 합격했다라는 거죠. 아우, 정말 지옥이었지, 지옥. 그리고 제가 역대급으로 가장 난이도가 낮은 거를 보면은 정보보안 기사가 0.78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합격률이 0.78. 한 명도 안 돼. 100명 봐도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교수님들 학술잔치 하신 거지. 그냥 학술 대잔치 하신 거지. 왜 그런 걸 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어. 합격률이라고 하는 거, 합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한 데서 엄한 데서 이상한 거 갖고 오니까는 본인들이 알고 계신 것들만 다 갖다 내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합격률이 나오는 거지. 이런 합격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20%에서 30%를 유지하는 게 맞는데 이런 합격률을 가지고 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죠.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되면은 안 된다. 자, 어쨌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계속 검토해 나가며 필요할 때마다 요구사항을 더하고 수정하여 커다랗게 살을 붙이면서 개발하는 프로세스 모델 방식이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계속 받으면서 뭔가 계속 개발해 나가는 거죠. 자, 미리 정해진 몇 개의 단계에 따라 엄격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일직선의 과정인 폭포수 프로세스와 비교가 많이 되는 반대 개념이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쓰시오. 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애자일 방법이잖아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과정, 그걸 보고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애자일 방법론.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 거예요. 애자일만 들어가면 되는 거다. 자, 애자일 방법론이다. 자, 그럼 좀 정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주기 모형의 종류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폭포수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선형 순차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하고 이런 과정들이 선형으로 쭉 이루어지는 거, 그걸 보고 폭포수 모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계속 가다가 구현하면서 다시 설계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넘어오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못 넘어오는 거라. 그래갖고 얘 같은 경우에는 문서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둔 게 폭포수 모형이다. 자, 그리고 프로토타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을 만드는 거죠. 시제품을 만든다, 견본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프로토타입 모형이 되는 거라. 자, 그리고 나선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순서 알아두셔야 돼요. 얘 나올 수 있어. 얘는 나올 수 있으니까 나선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순서까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나선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계속 뭔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커다란 시스템을 만들 때 효율적인 방법이고 4단계로 딱 나누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느냐? 계획이라는 걸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희한하게 위험 분석이라는 거래요. 위험 분석. 자, 그리고 여기서 공학적인 개발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고객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획하고 그 위험 관리를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위험 분석. 자, 그리고 개발하는 거고, 평가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시켜 나가는 과정이 나선형 모형이라고 하는 거다. 계획 수립하고, 위험 분석하고, 공학적 개발하고, 고객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RAD 모형도 있죠. RAD 모형도 있는데 얘는 그냥 빠르게 개발하는 거예요. 케이스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개발하는 거. 래피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개발할 때 쓰는 게 RAD 모형이다. 자, 또 있어. 자, 애자일 방법론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대표적으로 XP하고 스크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거 XP하고 스크럼인데 특징들이 있어요. 자, XP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 핵심 가치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의사소통, 단순성, 피드백, 용기, 존중.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얘 써라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배워야 돼?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의사 선생님 저 그 약 주실 때 피존, 용기에 담아서 주세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아, 닭살이 이런 거 할 때마다 닭살이 돋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맞추셔야 되니까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저 약 주실 때 용기에 담아서 주세요. 이렇게 5가지 핵심 가치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고객과 함께 2주 정도의 반복 개발을 하고 테스트와 우선 개발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테스트하면서 계속 개발하는 거야. 요구사항 계속 받아가지고 계속 개발하는 거. XP 같은 경우에는 요 5가지 핵심 가치가 잘 나와요. 자, 스크럼이라고 하는 거는 스플린트 단위라는 걸 정해요. 그러니까 뭐 꼭 30일마다는 아니고 스플린트 단위라는 걸 정해가지고 이 스플린트 단위마다 동작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거지. 그걸 보고 스크럼이라고 한다. 그리고 매일 15분 정도의 짧은 회의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스크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DD라는 것도 있고 크리스털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얘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된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순서이다. 빈칸에 해당하는 설계 순서를 쓰시오.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는 지난 시간에도 했죠. 뭐 지난 시간에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개념물이라고 했어요. 개념물. 그래서 개념 설계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개념 설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논리 설계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물리 설계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분석한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개념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자, ER 다이어그램. 얘는 뭔가 이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 그래갖고 이 논리 설계에서는 정규화 과정을 수행하게 돼요. 정규화 과정이라는 거를 수행을 하는 거고. 뭐 물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일 때. 자, 그리고 그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단계가 논리 설계 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은 물리 설계에서는 실제로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지. 그래갖고 뭐 크리에이트 DDL문을 이용해 가지고 물리 설계에서 구조를 만들어 주게 된다. 그래서 물리 설계에서는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능을 고려해야 돼요. 성능.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성능이에요. 성능.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을 하잖아요. 뭐 인덱스도 만들고 파티션도 치는 거고 클러스터링도 하는 거고 뭐 뷰도 만드는 거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야. 프로시저도 만드는 거고 여러 가지들을 만드는 거고 이래도 성능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땐 뭘 한다? 반정규화, 역정규화 똑같은 말이에요. 반정규화, 역정규화, 비정규화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된다. 그게 물리 설계에서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요거 3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딱 이거예요.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개, 논, 물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언제 또 나올지 몰라요. 오케이?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어우, 길기도 하네. 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HTTP, HTTPS, SMTP 등을 통해 XML 기반의 메시지를 컴퓨터 네트워크상에 교환하는 프로토콜이다. 땡땡땡은 웹 서비스에서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반이 되는데 땡땡땡에는 몇 가지 형태의 메시지 패턴이 있지만 보통의 경우 원격 프로시저 호출 패턴으로 네트워크 노드로 메시지를 요청하고 서버는 메시지를 즉시 응답하게 되는 형식이다. 아, 그렇다. 즉 땡땡땡은 XML을 이용해서 분산 처리 환경에서 정보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뭔가 뭐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는 보통은 SOAP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REST라는 거, 자, 그리고 옛날에는 COBA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 자, 근데 COBA라고 하는 거는 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방화벽 같은 걸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좀 쓰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요즘에 많이 쓰는 방식은 SOAP이라는 방식하고 SOAP하고 그리고 REST라는 방식을 많이 쓰게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다 뚫려 있는 포트. 여러분들 따따따 네이버닷컴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지고 그러나요? 아니죠. 다 들어가지는 거죠. 다 들어가는 이유는 포트라는 게 있어요. 포트. 그 서버의 문. 그 포트가 80 포트거든요. HTTP 80 포트고 HTTPS는 443 포트를 쓴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얘는 다 뚫려 있는 거예요. 다 뚫려 있는 거. 누구한테나 다 뚫려 있는 거. 자, 그런 포트들을 이용하는 게 SOAP이고 REST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SOAP이죠, SOAP. XML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니까. 특징이라고 하면은 XML을 통해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 SOAP이 되는 거예요. REST 같은 경우에는 그 헤더에다가 뭐 푸시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아. 포스트도 있고 get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 REST가 되는 거고, 뭐 제이슨 형태로 쓰든지. 얘는 형태는 다양해. 그렇게 쓰는 거고, SOAP이라고 하는 거는 XML 형태예요. XML 형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SOAP이야. SOAP. 이거 나올 수 있어요. SOAP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SOAP 보면은 요 옆에다가 SOAP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UDDI라는 게 있고, UDDI라는 게 있고, SOAP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WSDL이라는 게 있어요. WSDL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그래서 WSDL은 뭐냐면은 설명서예요. 설명서. 이렇게 SOAP이라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저기 있는 그 컴퓨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어떤 설명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설명서를 WSDL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XML로 돼 있어요. 얘가 XML로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설명서를 어디다 등록해 놓느냐, UDDI에다 이렇게 등록을 해 놓는 거죠. 그럼 얘는 도서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 그러면은 내가 어떤 그 서버하고 데이터를 통신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UDDI에서 내가 원하는 WSDL 설명서를 찾는 거라. 설명서를 찾아가지고 SOAP이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WSDL 같은 경우에는 XML로 만들어진 설명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UDDI 같은 경우에는 요게 들어가는 도서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SOAP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프로토콜, 규약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UDDI하고 SOAP하고 WSDL 나와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가장 적합한 용어를 쓰시오. 땡땡땡은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땡땡땡은 일반적인 단순 버전 관리 기반의 소프트웨어 운용을 좀 더 포괄적인 학술 분야의 형태로 넓히는 근간을 이야기한다. 아이고, 복잡하기도 하다. 자, 어쨌든 여기서 그 핵심이 되는 거는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통제한대요. 내가 뭔가 소스 코드를 바꿨어. 그럼 그것들을 통제한대. 그것들을 관리한대. 그런 도구래요. 자, 땡땡땡이란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개발 환경, 빌드 구조 등 전반적인 환경 전반의 전반적인 내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의하고 있다. 소스 코드뿐만이 아니라 기획 문서라든지 설계 문서라든지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문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지. 자, 이를 지원하는 도구로는 Git, SVN, CVS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뭘까요? 이 형상 관리가 되는 거죠. 형상 관리. 그렇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형상 관리가 되는 거라. 형상 관리, 뭐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는 거고, 형상 관리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 관리라는 게 있다. 형상 관리라고 하는 거는 진짜 되게 큰 버전이에요. 버전 관리, 변경 관리, 형상 관리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것들을 다 포함한 개념. 그걸 보고 형상 관리라고 한다. 오케이? 자, 형상 관리 절차들 잘 나와요. 형상 관리 절차는 형상 식별하고, 어떤 형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식별하는 거고, 형상 통제하고, 그리고 형상 감사하고, 형상 기록하고, 요런 그 순서로 가는 거예요. 요 순서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식도 감기, 식도에 감기가 걸렸어. 목이 아프지. 식도 감기 이렇게 해가지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형상 식별, 형상 통제, 형상 감사, 형상 기록. 형상 식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식별하는 거라. 뭔 소리냐? 기획팀이 있어요. 자, 그리고 개발팀이 있고 디자인팀이 있어. 디자인팀. 왜 비읍이 들어갔지? 자, 디자인팀이 있단 말이라. 그럼 여기에 어떤 형상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은 버전은 버전 1번이고 버전 1.2고 버전 1.3이고 버전 2고, 자, 이런 식으로 기획 문서들이 쫙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개발하는 소스들도 있을 거예요. 개발하는 소스의 지금 버전이 버전 1번이고 버전 뭐 2번이고 버전 3번이고 버전 5번이야. 이렇게 그렇다. 디자인팀 같은 경우 그냥 2개만 할게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형상을 식별하는 거지. 자, 이번에 어떻게 할 건지 형상들을 식별하는 거예요. 그럼 형상 통제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번에 배포할 것들은 기획팀의 버전 1의 버전 1.2하고 개발팀의 버전 3하고 요거 2개를 가지고 베이스라인을 만들고, 이게 베이스라인을 만든 거예요. 자, 이것들을 가지고 출시를 할 거야. 이것들이 형상 통제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뭔가 그 전반적인 그 기준선, 베이스라인을 만들고 통제위원회 그것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변경 요청이 있을 때, 내가 무슨
뭐 소프트웨어 버전을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변경 요청이 있을 때 형상통제위원회에 뭐 승인을 받아가지고 베이스라인을 설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형상통제에서 하는 역할이야. 자, 그리고 형상감사는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거고, 형상기록은 자 이렇게 할 거야. 이것들을 기록하는 거고. 그래서 나올 거는 형상통제하고, 자, 그리고 형상관리 절차들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버전관리 도구 분류 한번 보면은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크게 공유 폴더 방식이 있고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있고 분산 저장소 방식이 있어요. 자, 공유 폴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다 몰아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밤새도록 와가지고 소스 코드를 잘 정리해서 다음날 아침에 개발자들한테 쫙 뿌려주는 거고.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내부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 개발자들이 거기다 소스 코드를 막 올리는 거지. 자, 분산 저장소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서 관리하고 저기 원격지의 컴퓨터에서 또 한 번 관리하는 거, 그걸 보고 분산 저장소 방식이라고 한다. 자, 공유 폴더 방식은 SCCS, RCS, PVCS 이런 것들이 있고,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은 CVS, SVN 얘 제일 많이 써요. 얘를 제일 많이 쓰는 거고, 클리어 케이스 이런 것들도 있다. 분산 저장소 방식에는 Git만 알아주시면 Git. 리누스 토발즈라는 양반이 만든 Git이라는 게 분산 저장소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웹페이지 전체를 다시 로딩하지 않고도 웹페이지의 일부분만을 갱신할 수 있는 비동기 방식 처리 기술의 약어를 쓰시오. 이거 제가 마침 실기 강의를 찍으면서 대선이 있었어. 아, 또 참 그 대선 네이버에서 보면은 저 이제 강의 찍고 막 그러냐고 잘 못 봤는데, 대선이 보면은 여기에 어떤 분이 있고 여기에 어떤 분이 있고 뭐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었을 거라. 자, 그리고 뭐 주절주절 막 써놨겠지. 막 써놨어. 이거를 여기만 딱 누르는 거예요. 여기를 딱 누르면은 이 안에 이 바깥에 있는 내용들은 안 바뀌고 여기 안에 있는 뭐 득표수라든지 뭐 개표율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싹싹 바뀌는 거야. 그쵸? 자, 이런 것들을 보고 비동기 통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내용 F5번 눌러가지고 화면이 껌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안에 있는 내용만 바뀐 거야.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에이작스, 아작스, 아약스 마음대로 불러도 돼. 원래는 아약스라고 불러달라고 그랬나? 아무튼 그런데 에이작스예요. 에이작스. 요거 비동기 통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웹페이지 전체에서 일부분만 변경할 수 있는 거, 일부분만 변경할 수 있는 기술이 에이작스라고 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에이작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작스 할 때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를 받고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제이슨이라든지 제이슨도 이용할 수 있고 XML이라는 것도 이용할 수 있고, 뭐 그냥 콤마로 된 거, CSV인가? CVS. 커먼 콤마 세퍼레이터 그거 별로 CSV네. CSV 파일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YAML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요거 한번 정리를 했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비동기 처리 방식, 뭔가 전체적으로 로딩을 하지 않고 껌뻑하는 게 아니에요. 화면이 껌뻑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바뀔 수 있는 기술을 에이작스라고 한다.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에이작스를 구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쓰냐면 jQuery라는 걸 이용하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작스 한 다음에 어디다가 뭐 전달할 건지, 어떤 값들을 전달할 건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저기 서버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요만큼만 가지고 오니까는 효율적인 거예요. 이만큼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가지고 오는 거니까 서버에다 부하도 덜 주는 거고 네트워크 부하도 덜 주는 거. 이걸 보고 에이작스라고 한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에이작스가 되는 거라.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UI의 설계 원칙 4가지이다.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UI 설계 원칙 4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 빈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UI 설계 원칙 4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자, 직관성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딱 봤을 때 여기 로그인이구나. 딱 봤을 때 여기 웹툰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직관성인 거고, 사용의 목적을, 내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유효성이 되는 거예요. 유효성. 그래서 얘는 유효성이 되는 거라. 유효성이다. 내가 로그인 하겠다라고 하면은 로그인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유효성이다. 자, 학습성.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유연성.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가지고 요렇게 유연하게
뭔가 확장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연성이에요. 거의 컴퓨터에서 나오는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연성이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며 오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라는 게 유연성이다. 그래서 네 가지 다시 정리하면 유효성. 정리하면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화면에 버튼, 항목, 입력량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유효성, 사용자의 목적을 정확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효과적이어야 된다. 사용자가 배우기 쉬워야 된다. 자, 사용자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오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게 유연성이다.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이 UI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본 화면 이거를 얘기를 하는 UI라는 게 있고 UX라는 게 있잖아요. UI라는 게 있고 UX라는 게 있는데 UI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는 화면이란 말이에요. 그 화면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설계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UX라고 하는 거는 얘는 사용자의 경험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용해 봤더니 이 UI는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했으면 좋겠어. 그런 디자이너를 보고 UX 디자이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UI를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어쨌든 UI, UX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고 UI 설계 원칙들,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이렇게 네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 소스 코드에 대한 코딩 표준, 코딩 스타일, 복잡도, 보안 취약점, 잠재적인 결함을 찾는 테스트 활동이 무엇인지 쓰시오. 소스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았대요. 그쵸? 소스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고 소스 코드 내부의 구조를 보는 거 정적 테스트가 되는 거지. 정적 테스트. 동적 테스트, 정적 테스트 이렇게 있을 때 정적 테스트가 되는 거죠. 정적 테스트. 7번의 정답은 정적 테스트, 정적 분석. 똑같은 말이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 거예요. 7번의 정답은 요놈이다. 정적이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유형들 분류를 해보면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적 테스트하고 동적 테스트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스트 기법에 따라서 화이트박스 테스트이냐 블랙박스 테스트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화이트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적 테스트랑 비슷해요. 소스 코드 내부를 보면서 해요. 근데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라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 실행 여부에 따라서는 정적 테스트하고 동적 테스트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박스 테스트 아예 분류 자체가 틀려요. 분류 자체가. 얘가 얘고 얘가 얘이고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책에 보면은 그 정적 테스트가 블랙박스 테스트에 들어간다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류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것들이 뭐 정적은 화이트박스고 동적은 블랙박스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여부에 따라서 정적이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았느냐 동적이냐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고 요건 테스트 기법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블랙박스 테스트 종류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얘 종류들 잘 나와요. 뭐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 비교 검사, 뭐 동등 분할 기법, 그리고 그 경계값 분석 기법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는 그 종류들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테스트에 대한 시각, 검증 테스트라는 게 있고 확인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잘 만들고 있느냐, 개발자들이 검증하는 거예요. 그거는 검증 테스트가 되는 거고 확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하는 거지. 아, 내가 원하는 기능대로 만들어졌냐? 이렇게 확인하는 테스트. 검증 테스트하고 확인 테스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 테스트 목적에 따라서 회복 테스트, 안전 테스트, 강도 테스트, 성능 테스트, 구조 테스트, 회귀 테스트, 병행 테스트 많기도 하네. 자, 회복 테스트는 일부러 장애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 원복이 되는지 보는 거고 안전 테스트 말 그대로 보안적인 거 이런 것들 보는 거고 강도 테스트 얘한테 부하를 냅다 주는 겨. 한 스레드를 한 5만 개씩 띄워가지고 벅벅 던지는 거지. 그럼 걔가 잘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강도 테스트. 성능 테스트. 다른 것 성능 있잖아요. 그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 보는 거고 구조 테스트. 이 안에 구조들 잘 돼 있는지 프로그램 잘 짰는지 잘 보는 거고 회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을 때 다시 돌려봤을 때 뭔가 오류가 없는지 이런 회귀 테스트가 되는 거고 자 병행 테스트 그냥 같이 테스트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 목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강도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그래요.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는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기반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 명세 기반이냐, 구조 기반이냐, 경험 기반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명세 기반 같은 경우에, 구조 기반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왜냐하면 명세 기반이면은 여태까지 나왔던 산출물들 그런 것들 다 보면서 일일이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구조 기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 전체적인 라인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소스 코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구조 기반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보통 경험 기반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경험이 많은 그런 테스터분들이 있어요. QA라고 하는데 요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QA, QC 뭐 이렇게 막 뭐 용어도 많아. 어쨌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경험 기반 테스트라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보기의 학생 테이블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 학생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 거고 3학년이거나 4학년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검색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셀렉트가 되는 거잖아요. 자, 셀렉트가 되는 거고 셀렉트 뭘 가지고 오래요? 학번하고 이름을 가지고 오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학번이라는 거하고 이름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오겠죠. 자, 어디서 갖고 올 거예요? from 해가지고 학생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겠죠. 그럼 여기에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어떤 값들을 가져올 거다. 그러면 이렇게만 했을 때는 여기에 학번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4개의 튜플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겠죠. 근데 여기다가 조건을 집어넣었어요. 3학년이거나 4학년 학생의 학번과 이름이래요. 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또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where 조건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지. where 조건을 줘가지고 뭐가? 그 학년이 되겠죠. 학년이라는 게 학년 3학년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3. 우와. 아니면 학년이 4.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3학년하고 4학년의 학번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했을 때는 이렇게 써도 정답이라는 거지. 자,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단 조건절 작성 시 in 예약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ore라는 걸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where 한 다음에 in이라고 하는 건 포함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거니까 학년이라면서 학년. 그래서 학년에 옆에다 이어 쓰는 거예요. 자, 학년이 포함하고 있냐? 뭘 포함하고 있냐? 3학년, 4학년. 3, 4.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따옴표 이렇게 써주셔도 되는 거고. 뭐 숫자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근데 뭐 여기에 뭐 나오면 따옴표를 쓰시오. 뭐 그런 거 나오면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안 써도 크게 뭐 결과 나오는 데는 영도 그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in을 사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학년 in 3,4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8번의 정답 보면은 select 가지고 오는데 학번하고 이름을 학생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야. 자, 왜요? 학년 in, 학년이 포함이 되어야 돼. 3하고 4라는 게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돼.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거 쓰시오 라고 나오니까 이런 것들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베이스 특강 있잖아요. 거기 10몇 문제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유형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유형들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어진 스튜던트 테이블의 네임 속성을 오름차순하여 인덱스 네임을 인덱스명으로 하는 인덱스를 생성하는 SQL 명령문을 작성하시오. 야, 이것도 인덱스를 생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특강이 있어요. 그럼 만든다. 뭔가 인덱스를 만들 거예요. 그럼 인덱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create를 하겠지. 그래서 create 되는 거고 create 하는 거고 인덱스를 만들 거잖아요. create 인덱스가 되는 거죠. create 인덱스. 난 인덱스를 만들 거야. 이제 인덱스 이름이 있어야 돼. 무슨 인덱스래요? idx 언더바 네임이래요. 그럼 idx 언더바 네임이라는 거를 만들 거야. 자, 근데 어느 테이블에 대해서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on 스튜던트가 되는 거죠. 스튜던트가 되는 거죠. 스튜던트가 되는 건데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name이라는 속성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하래요. 그러면은 name이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name이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은 ASC예요. 그래서 ASC 자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된다. 즉 그러면은 인덱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라. 지금
글자를 못 썼으니까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인덱스, 인덱스를 만들 거야. 인덱스 이름은 IDX 언더바 네임이래요.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온 스튜던트 테이블에 대해서. 근데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할 거야? 네임이라는 컬럼을 오름차순 정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물리적인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많은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라 그 중에서 이름이라는 거, 저기 이름이라는 거를 싹 가지고 와서 인덱스 테이블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에 오름차순으로 쭉 정렬이 되어 있는 그런 목차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다는 거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나와요, 나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보안의 취약점 중 하나인 SQL 인젝션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SQL 인젝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XXS에 대해 서술하시오 라고 했을 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다 전송하는 입력값에다가 SQL문, 그러니까 SQL문을 삽입해서 공격하는 기법이 SQL 인젝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돼. 그래서 보면 웹 프로그램에 SQL 구문을 삽입하여 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SQL 구문을 삽입하여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방식이다. 그게 SQL 인젝션이 되는 거라. XSS는 걔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식이다. 오케이?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SQL 제어 중 롤백 명령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제어, 일단 제어 나왔으니까 제어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어 같은 경우에는 그랜트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리보크라는 게 있어요. 리보크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커밋이라는 게 있죠. 커밋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롤백이라는 게 있죠. 롤백이라는 그런 예약어, 명령어, 뭐 아무거나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자, 어쨌든 그 그랜트하고 리보크 같은 경우에 권한을 주고 권한을 뺏고 하는 게 그랜트하고 리보크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커밋하고 롤백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명령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밋이라고 하는 거는 끝났어, 부분 완료 상태로 갔단 말이에요. 부분 완료 상태로 갔을 때 내 통장에서 1,000원이 빠지고 내 친구 통장에 1,000원이 들어갔어. 자, 지금 이 상태예요. 연산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반영은 안 돼 있어. 자, 이때 커밋 날리게 되면은 내 통장에서 실제로 1,000원이 빠지고 내 친구 통장에 실제로 1,000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연산이 끝나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명령이 커밋이 되는 거고, 롤백 같은 경우에는 부분 완료 상태가 됐네? 근데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 롤백 시켜버리면은 내 통장에 다시 1,000원이 들어오고 친구 통장에 1,000원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취소하는 명령에 취소하는 거. 트랜잭션 수행 중에서 취소하는 명령, 그 연산들을 취소하는 명령이 그 롤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커밋하고 롤백하고 관련되어 있는 트랜잭션 특성이 있었죠. 뭐였죠? 원자성이잖아. 원자성.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두 반영되든지 모두 반영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자성이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에 대해서 쓰래요? 롤백에 대해서 쓰래요. 롤백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수행 중에 뭔가 연산을 취소할 때 쓰는 게 롤백이라는 명령어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내의 연산이 비정상적 안 써도 돼. 종료되거나 정상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수행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명령이다. 트랜잭션 수행 중에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취소를 하기 위한 그런 명령이 롤백 명령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커밋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계층인 IP 계층에서 IP 패킷 단위의 데이터 변조 방지 및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통신 규약을 쓰시오. 이거는 이제 우리가 OSI 7계층 있었잖아요. 그래서 표, 세, 전, 내, 대, 물. 자, 요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 세, 전, 내, 대, 물 이렇게 하는데, 전송계층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 거지. 체크섬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신뢰성 있는 정보, 오류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데이터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라우터를 통해서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여기에 있는 패킷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데이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패킷들이 뭔가 보안적으로 안 돼 있어요. 이 패킷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네트워크에다가 보안을 매길 수가 있는 거죠. 들어가는 실제 패킷, 요 패킷에 대해서 보안적인 거를 추가할 수 있는 거는 IP 시큐리티예요. IP 시큐리티.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IP 시큐리티가 되는 거라. 오케이. 네트워크 보안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그 필기 때도 많이 했는데 IP 시큐리티라는 것도 있고 SSL이라는 것도 있고 SHTTP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암호화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SSL이라든지 SHTTP 같은 경우에는 좀 위에 단계, 윗단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윗단계에서 응용 프로그램 단에서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를 접속을 하게 되면은 HTTPS 땡땡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물쇠 이렇게 잠겨 있고 자물쇠 이렇게 잠겨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브라우저 단에서 응용 프로그램 단에서 하는 거라 SSL이란 말이에요. SSL. 요건 응용 프로그램 단에서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있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데이터를 전달할 때 그 데이터들에 대한 보안인 거야. 그래서 걔는 IP 시큐리티가 되는 거다. IP 시큐리티 관련해 가지고 또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IP 시큐리티 그 프로토콜이 두 가지가 있는데 AH라는 게 있고 ESP라는 게 있어요. AH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가 막 전달이 될 때 얘한테 누군가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를 검증하는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AH가 되는 거예요. 무결성만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아직 암호화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SP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ESP라는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기밀성까지 제공을 한 거예요. 기밀성까지. 오케이? 인증하고 무결성을 제공한 거고 얘는 인증하고 무결성하고 기밀성까지 제공한 거. 그걸 보고 ESP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오케이? 뭐 IP 페이로드를 암호화, IP 페이로드 데이터, 그냥 그 데이터, 넘어가는 데이터, 그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기밀성까지 제공을 한 게 ESP라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IP 시큐리티는 AH라는 게 있고 ESP라는 게 있는데 AH 같은 경우에는 인증하고 무결성하고 강조를 한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기밀성까지 한 거는 ESP가 되는 거다. 요거까지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어떤 게 나올지.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동작하며 자바와 커틀린 언어로 개발된 핸드폰이나 소형기기에 사용되는 오픈소스 플랫폼인 모바일 운영체제는 무엇인지 쓰시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외워야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가 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우리가 지금 안드로이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드로이드이다. 안드로이드. 다 안드로이드 쓰고 있으니까. 13번의 정답은 안드로이드가 되는 거라. 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삼성에 가지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삼성에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이제 구글로 넘어간 거죠. 좀 아쉬운 그런 것들이 있어. 자, 어쨌든 13번의 정답은 안드로이드가 된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리눅스 또는 유닉스에서 a.txt 파일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 적합한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되는 거죠. 얘는 chmod라는 걸 쓰는 거잖아요. chmod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파일에 권한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권한 같은 경우에는 세 분류를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분류. 그래서 첫 번째 분류, 첫 번째 분류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권한, 이 파일을 만든 유저의 권한인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룹의 권한인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더의 권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세 자리로 되어 있어요. 팔진수 세 자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7, 5, 5이다. 그럼 여기가 1, 2, 4가 되고 1, 2, 4가 되고 1, 2, 4가 되니까 각각의 세 자리시니까 7, 5, 5이다. 7, 5, 3 할까요? 7, 5, 3. 7, 5, 3이면은 4, 2, 1 더해가지고 7 되는 거잖아요. 5 같은 경우에는 4하고 1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5가 되는 거잖아요. 5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는 2하고 1하고 더해가지고 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7, 5, 3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요렇게 끊어서 보고 요렇게 끊어서 보니까 얘는 RWX가 되는 거예요. 얘는 RWX. 순차적으로 다 RWX. 얘도 마찬가지로 RWX가 되는 거지. 자, 7 같은 경우에는 얘가 세 개가 다 있잖아요. 111 해야지 7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리드도 할 수 있고, 라이트도 할 수 있고, 익스큐트도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5 같은 경우에는 4하고 1을 이렇게 더했을 때 5가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리드 할 수 있고, 익스큐트 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하고 익스큐트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권한을 주게 되는 거라. 자, 어쨌든 사용자에게는 읽기, 쓰기, 실행의 3개의 권한을 모두 부여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다 지우고 유저, 그리고 그룹, 아더라고 그랬고, 자, 그리고
R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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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WX 각각 1, 2, 4, 1, 2, 4, 1, 2, 4가 되는 거고 사용자에게는 이 파일을 소유한 사용자에게는 읽기, 쓰기, 실행의 3개의 권한을 다 주게 된다. 그럼 여기도 1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도 1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도 1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리드, 라이트, X 다 해야 되니까 요거 3개를 더했더니 4, 2, 1 더했더니 얘는 7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룹에게는 읽기, 실행 2개의 권한을 부여한다. 자, 읽기가 어디예요? 리드잖아요. 리드에 부여하는 거고 실행에 권한을 부여한대요. execute, 실행에 권한을 부여한대. 그럼 여기는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인 거 4하고 1하고 더하면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룹 외 사용자에게는 실행 권한만 부여하겠다. 실행 권한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0, 0이 되는 거죠. 요거를 8진수로 바꾸게 되면은 1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7, 5, 1 되는 거예요. 한 줄로 명령문이 작성되어야 하며 8진수로 권한을 부여한다. 8진수로 이렇게 권한을 부여했고 자, 요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써보면은 chmod 뭔가 파일의 권한을 바꿔라. 어떻게 바꿔라? 751로 바꿔라. 751로 바꿔라. 어떤 파일에 대해서? a.txt라는 파일에 대해서 권한을 751 권한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chmod 751a.txt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 칸씩 띈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칸씩 이렇게 다 띈 거다. 요거 하면서 유마스크 나올 수 있어요. 뭐 지난 시험에 유마스크 나왔으니까는 이번 실기 시험에 유마스크 나올 수 있어요. 유마스크라고 하는 건 가리는 거죠. 가리는 거. 그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리눅스 5.1. 이거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건데 제일 첫 번째 여기 나왔던 거 그러니까 파일 보면은 그 본강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 거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리눅스 그거 떠가지고 설명드렸으니까 제일 앞에 한 글자 같은 경우에는 얘가 디렉터리인지 파일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얘는 잘 안 나올 거고 안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RWX는 얘는 소유자의 권한, 그리고 두 번째 RWX 같은 경우에는 그룹의 권한, 그리고 마지막 RWX 같은 경우에는 기타 사용자의 권한이다. 그래서 각각 1, 2, 4, 1, 2, 4, 1, 2, 4 자,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같은 경우에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다.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다. 그럼 얘는 6권한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룹 같은 경우에는 리드하고 익스큐트만 할 수 있다. 리드하고 익스큐트만 할 수 있으니까 5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아더 같은 경우에는 리드만 할 수 있다. 그럼 1, 0, 0이 되는 거니까 4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권한을 주실 수 있어야 된다. 나왔으니까는 또 나올 거예요. 또 유마스크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IP 인프라 서비스 관리 실무와 관련된 실무 사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한 용어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쓰시오라고 했어요. A는 한국 IT 보안관제실 어쩌고 해가지고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뭐 근무하고 있다. 시스템 운영 중 자연재해나 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대고객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한다. 왕왕 발생을 하는 거니까. 자, A는 이런 장애 발생 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축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는 거네. 자, 이 용어는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비스 중단 시점과 서비스 복원 시점 간에 허용되는 최대 지연 시간을 가리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시스템이 쭉 운영 중에 장애가 딱 발생을 했어. 뭐 9시, 오전 9시에 발생을 했다고 칠게요. 자, 이것들을 9시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은 열심히 이제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시스템 엔지니어도 붙고 개발자도 붙고 아주 난리가 난 거지. 막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깍깍거리고 야, 이 새끼야 이거 깨! 그럼 사람들 막 뒤에서 식은땀 줄줄 흐르고 난리가 나는 거지. 종종 당해봤어요. 아주 그냥 진짜 장애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식은땀이 쫙 흘러. 뭐 날씨가 덥고 춥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온몸이 긴장이 딱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딱 키보드만 보는 거야. 와, 그때는 진짜 키보드도 안 쳐져요. 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장애 발생하면 고객센터로 막 전화하고 난리 나거든요. 고객센터에서 막 죽겠다고 난리치지. 사장님은 야, 이게 뭐냐 막 언제 복구되냐 막 이러고. 무서운 거예요. 진짜 이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야. 자, 어쨌든 9시에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무조건 30분 안에 복구가 돼야 돼. 9시 30분에는 복구가 돼야 돼. 근데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걸 다 어떻게 완벽하게 돼. 완벽하게 안 되니까 인간이란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한 10시쯤 했어. 30분 정도는 내가 봐줄 수 있어. 근데 30분 같은 경우에는 안 돼. 그래갖고 여기서는 뭔가 보상금, 지체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시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허용되는 최대 지연 시간 30분 정도는 괜찮아. 이런 것들을 보고 RTO라고 하는 거죠. RTO라고 한다. 그래서 15번의 정답 같은 경우에는 RTO가 되는 거예요. 리커버리 타임 오브젝티브. 그래서 목표 복구 시간이 되는 거예요. RPO도 있어요. RPO. RPO라는 거 있다. RPO도 알아두셔야 돼요. RTO 나왔으니까. RPO라고 하는 거는 최대로 그 허용되는 그 손실되는 데이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백업이라는 걸 해놓는단 말이에요. 백업이라는 거를 보통 새벽에 뜨거든요. 새벽에 2시부터 해가지고 백업을 쭉 뜨게 돼요. 뭐 증분 백업을 하든 차등 백업을 하든 뭔가 풀 백업을 하든 해가지고 2시에 백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뭔가 서비스가 계속 운영이 돼. 똑같이 9시에 장애가 뻥 하고 발생이 된 거죠. 자, 9시에 장애가 발생이 됐어. 자, 이 시간에 장애가 발생이 된 거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복구하는 거는 RTO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2시에 백업을 떠났단 말이에요. 자, 그 사이에 사용자들은 계속 뭔가 결제도 하고, 뭐 주문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을 거 아니라. 자, 근데 지금 2시에 백업을 떠났으면은 2시부터 7시까지 7시간 동안에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붕 떠버린 거잖아. 이것들을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물론 액티브 스탠바이 해가지고 돌릴 수는 있겠지만은, 복구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뭐, 이걸 복구하려면은 진짜 뭐 사용자의 로그 기록이라든지 아니면은 결제하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가지고 조금씩 복구를 해야 된단 말이라 한꺼번에 안 되는 거라. 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2시부터 새벽 2시부터 해가지고 아침 9시까지의 데이터를 잃어버렸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RPO라고 하는 거. RPO. 오케이?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티브.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RTO하고 RPO라는 게 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한 객체의 상태가 바뀌면 그 객체에 의존하는 다른 객체들한테 연락이 가고, 자, 그리고 자동으로 내용이 갱신되는 방식으로 1대다 의존성을 정의하는 디자인 패턴명을 영문으로 쓰시오.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막 이거를 다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하세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시험장 시작하기 전까지 그건 막 보는 거야. 그리고 시작하면은 그 디자인 패턴 있잖아요.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UML이라든지 그 문제부터 냅다 보는 거지. 있나 없나 이것도 보는 거야. 그리고 있다 그러면은 잽싸게 쓰고 다른 것들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런 그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이 실무에서 그렇게 막 뭐 이건 싱글톤 패턴으로 해야 된다. 이건 팩토리 패턴으로 해야 된다. 이건 뭐 파샤드 패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가 않아요. 그냥 개발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 실무용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그 시험용으로만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GOF의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23가지인가 있잖아요. 뭐 그 구조 패턴도 있는 거고 생성 패턴도 있는 거고 행위 패턴도 있는 거고 구조 패턴, 생성 패턴, 행위 패턴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그 세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시험용으로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감시하고 있는 거지. 감시를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도 이 감시자를 통해서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거 해보셨어요? 스타크래프트에 보면은 프로토스에 옵저버라는 게 있거든요. 옵저버라는 뭐라고 해야 돼? 유닛이라고 해야 되나? 걔를 딱 띄워 만들어가지고 동동동동동동 띄어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럼 걔가 동동동동 띄어서 다니면은 걔네들 적군이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걸 보고 옵저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객체의 상태가 바뀌면 그 객체에 의존하는 다른 객체들한테 볼 수 있잖아. 연락이 가는 거고 자동으로 내용이 갱신되는 방식이다. 한 객체의 상태가 바뀌면 쟤네들이 쳐들어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지. 그걸 보고 옵저버 패턴이라고 한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옵저버 패턴이 되는 거예요. 요거 아마 엄청 많이 틀렸을 거예요. 어쨌든 16번의 정답은 옵저버 패턴이다. 자, 그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17번.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저작권 표시 및 변경 허락 조건 하에 재배포 가능한 링크 기반 개방형 데이터이다. 그러니까 뭐
뭐 오픈 API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부에서 공개한 데이터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연계 데이터와 오픈 데이터가 결합된 단어로 웹에 게시되는 데이터의 식별자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구조적으로 제공하는 연계 데이터를 저작권 없이 무료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정보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 하이퍼텍스트 전송 규약, 자원기술 프레임워크, 그리고 인터넷 식별자 등의 웹 표준 기술을 이용하여 시멘틱 웹을 구축하고 출처가 서로 다르지만 인터넷 식별자를 통해 데이터를 서로 연결한다. 뭐 그렇다.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 중복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국가에서 지하철 노선도라든지 아니면은 지하철 열차 운행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앱 같은 거 만들잖아요. 어떤 분이 앱을 만들었을 때 뭐 최단 기간으로, 최단 시간으로 간다. 뭐 이런 것들, 최단 경로로 간다. 이런 것들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계 데이터하고 오픈 데이터, 이걸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링크드 오픈 데이터가 되는 거죠. 링크드 오픈 데이터. 이거는 그냥 앞으로 다시 나올 문제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번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링크드 오픈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생소한 용어가 시멘틱 웹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시멘틱 웹에 대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시멘틱 웹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의미론적인 웹, 즉 문서의 의미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의 의미에 맞게 구성된 웹이다.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여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의미를 가진 차세대 지능형 웹이다. 그래서 뭐 요즘에 시멘틱 웹이다, 시멘틱 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 자체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뭔지 구조를 알면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보면 우리 회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홈페이지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물론 사용자들한테 우리는 이런 제품 있어요 라고 알리는 목적도 있고 뭐 우리 회사 이런 회사다 라고 보여주는 목적도 있지만은 검색이 잘 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단 말이라. 근데 그냥 막 만들면은 구글이나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우리 홈페이지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긁어갈 거 아니라, 근데 그냥 막 만들었어. 덩어리 져가지고 막 만들었어.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갈 때 이상한 데이터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내가 노출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이상한 데이터 그냥 덩어리로 확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갖고 그것들을 좀 구조화시킨 거예요. 시멘틱 웹으로. 그래서 뭐 아티클이라는 것도 있고 뭐 구조는 많아요. 헤더라는 것도 있고 뭐 A사이드라는 것도 있고 내비라는 것도 있고 여기에 아티클이라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섹션이라는 것도 있고, 섹션이 먼저겠구나. 자, 섹션이 있고 그 안에 아티클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해서 이런 구조에 있는 정보를 읽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섹션이라든지 아티클이라든지 헤더라든지 푸터도 있겠네. 푸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놨으니까는 여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컴퓨터잖아. 어쨌든 이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해서 그것들 활용성 있는 정보들을 긁어갈 수 있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거를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멘틱 웹. 오케이? 네, 읽어보시면 돼요. 시멘틱의 구조, 옛날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은 그냥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막 만드는 거지. 막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가져갔을 때 얘는 뭐야? 얘는 뭐지? 얘는 뭘까? 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목적으로 한 거는 얘는 하나의 기사가 되는 거고 얘가 하나의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1번 기사, 2번 기사,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못한단 말이라.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하나의 기사이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멘틱 웹으로 딱 만들었다. 그러면은 섹션 안에 아티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얘가 하나의 기사겠구나. 아, 얘가 하나의 기사겠구나. 아,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구글에서 가지고 간 다음에, 컴퓨터가 알아서 가지고 간 다음에 그것들을 저장해 놓고 있다가 누군가 검색을 했어. 그러면은 그 기사에 맞는 거를 딱 보여주겠지.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라고 딱 보여주겠죠. 자, 그러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쓰는 게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거다. 오케이? 시멘틱 웹이라는 용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제 레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레스트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좀 나왔어야 되는데, 레스트는 이제 그 자원 활용할 때 우리가 아까 HTTP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자원을 가져올 때 쓰는 게 레스트가 되는 거죠. 자원을 이름으로 구분하여 해당 자원의 상태를 주고받는 모든 것이다. 뭐 포스트라는 것도 있고, get이라는 것도 있고, push라는 것도 있고, delete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자원에 대해서 가지고 오고 자원을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REST가 되는 거예요. 이런 REST를 이용한 시스템을 REST풀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아마 그 REST라는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웹 서비스이다. 요거 아까 전에 원래 SOAP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편집할 때 잘못한 것 같아요. SOAP하고 REST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뒤에 들어가 있었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쪽 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까지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3문제밖에 안 났어요. 18, 19, 20 이렇게 해가지고 3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그래서 아마 5문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깨알씨 언어 특강을 다 들어주셨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그러면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실행한 출력 결과를 쓰시오. 그러면 요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괄호로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중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시아라고 하는 데다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세 나라가 들어간 거지. 자, 그리고 아시아.add 해가지고 베트남 하게 되면은 베트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콤마 해가지고 베트남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베트남이 하나 들어가고 이 add라는 거, remove라는 거, 업데이트라는 거 다 아시니까 자, add라는 거 중국을 add 했어요. 근데 있네?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 중괄호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셋 같은 경우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중국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remove 일본 했어요. 그럼 일본이라는 게 이렇게 싹 빠지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는 있는 건 그냥 두고 중복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없는 거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 홍콩이라는 거 없단 말이에요. 자, 홍콩이라는 거 없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그리고 한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비도 태국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국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한국, 중국, 베트남, 홍콩, 태국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건데 순서의 의미도 없어요. 이 셋 같은 경우에는 순서의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태국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나오면 아주 그냥 땡큐지 땡큐. 좀 이런 문제들 나오기를 저도 간절하게 빌고 있어요. 사실 이게 그 시험 보다 보면 진짜 교재에 안 1회차 시험이 왜 그 5%밖에 안 나왔냐면은 교재에 안 나온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나왔던 모든 교재들에서 다 안 나왔어, 다. 그러니까 출판사들도 난리가 난 거지.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공단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이지 뭐. 진짜 그거는 좀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도 물론 실력이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의 운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꼭 출제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렇게 바꿔 썼어. 괜찮아요. 이렇게 바꿔 썼어. 괜찮아. 얘 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제시된 자바 프로그램은 처리 결과와 같이 결과가 출력된다. 자바 프로그램에 물음표에 들어갈 자바 표현을 대소문자로 쓰시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뭔가 인스턴스, PA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PA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new라는 연산자를 쓰잖아요. new라는 연산자를 쓴다. 그래서 new라고 해가지고 연산자를 쓰게 되면은 요 child라는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다시는 만나기 힘든 그런 문제예요. new라는 연산자를 쓰게 된다. 뭐 얘 같은 경우에는 특징들 보게 되면은 일단 상속이라는 거 받았잖아요. extends 해가지고 페어런트를 상속받았으니까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쓰이는 거고. 자, 그리고 show라는 거. 자, show를 똑같은 show잖아요.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상속받았을 때 여기서 자식에서 뭘 했어요? 재정의를 했죠. 그럼 얘는 overriding이 되는 거죠. overriding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됐다. 그래서 이런 문제 딱 집어넣고 여기서 사용된 객체지향의 뭐 특징 요것들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는 상속하고 오버라이딩 밖에 없는 거죠. 딴 거는 뭐 사용한 거 없으니까 상속하고 오버라이딩을 사용을 했다. PA.show 하면 어떻게 되나?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PA.show 너무 짧았어 이거 new. PA.show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상속을 받았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날라오셨단 말이에요. 페어런트가 차일드를 생성을 할 수는 있어요. 이런 구조는 가능해요. 내가 아버지를 상성을 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는 날라올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이런 구조가 됐을 때 그러니까 상속해가지고 오버라이딩을 해버렸잖아요. 그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부모의 객체를 그냥 없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출력하게 되면은 child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돼요. 여기서 만약에
부모에 있는 거를 강제적으로 호출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뭐라고 해줘야 되냐면은 슈퍼라고 해줘요. 슈퍼.쇼. 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된다. 자, 그러면은 부모에 있는 거를 강제적으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버라이딩 해버리게 되면은 자식에서 재정의를 하는 거라서 자식의 show라는 메서드를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new가 되는 거예요. new, N-E-W. 소문자예요, 소문자. new.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실행한 출력 결과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public static void main부터 읽는 거예요. public static void main 해가지고 obj라는 그런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B의 형태로 만들었대. B라는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obj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생성자에다가 10이라는 인자를 집어넣은 거죠. 자, 그럼 B로 찾아가는 거야. 자, B로 찾아갔더니 B라는 클래스는 A라는 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속하고 있잖아요. 상속. 익스텐즈 해가지고 상속을 했단 말이에요. 자, 생성자의 역할이 뭐냐?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라든지 자기 변수의 디폴트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생성자. 그래서 객체가 짜란 하고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그런데 10이라는 인자값을 가지고 이렇게 호출을 시켰으니까 그럼 n에는 10값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부모 먼저 타는 거예요.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부모를 타는 거예요. 또 걔가 상속을 받았다. 그럼 그 부모를 먼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윗대부터 단군 할아버지부터 계속 내려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게 생성자의 특징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슈퍼라는 걸 이용해서 슈퍼라고 하는 거는 상위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시켜라. 여기에 있는 10값을 가지고 생성을 시켜라. 10이라는 거를 가지고 다시 A라는 걸로 가는 거야. 자, A로 갔을 때 N값에는 10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A가 가지고 있는 A에다가 A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A에다가 요 10이라는 값을 넣게 될 거야. 그럼 A에는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 슈퍼 끝났으니까 자기 거 해야죠. 슈퍼.프린트 했어요. 슈퍼.프린트 하게 되면은 상위 클래스에 있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를 호출해라 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뭐를 냈냐?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A는 플러스 A다. 그러면은 A는 A에 10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아주 간단한, 아주 심플한 문제예요. 아주 객체 지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아주 심플한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호출했을 때는 A는 1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A는 10이 되는 거예요. 정말 프로그램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면은 제가 자바 특강 들으라고 안 해요. C 언어 특강 들으라고 안 해. 요 정도 수준으로만 출제가 된다면. 근데 아마도 이제 앞으로 나오는 시험들은 요 정도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기능사 시험도 이거보다 어려워졌으니까. 자, 어쨌든 정답은 A는 10이다. 자,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에는 자바 이제 객체 지향 특징들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오버로딩이라든지 오버라이딩이라든지 그리고 예외 처리라든지 또 뭐 있어요? 생성자라든지 또 뭐 있죠? 추상화라든지 이런 것들 나올 거니까는 좀 상속 이런 것들 좀 기억을 좀 많이 푸셔야 돼요. 자바 깨알 자바 특강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좀 개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요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거의 1시간 동안 찍었는데 이번 시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